이렇게 원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작 달라진 게 뭘까라는 거는 항상 네.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럼 바꿀 수 있는 게 민간 섹터 아니야? 그럼 민간 섹터 중에서 가장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게 뭔가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네. 스타트업이었거든요. 음. 안녕하세요. 스페셜 북토크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MC를 맡은 정원진 에디터입니다. 오늘은 5월 29일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입니다. 저도 하루 더 쉴 수 있다는 소식을 사무실에서 보고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예상 밖의 선물 같은 휴일을 더 알차게 채워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북토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신흥시장을 뜻하죠. 이머징 마켓 하면은 어느 나라가 떠오르세요?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가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중동 관련한 기사도 눈에 많이 띄고 있고요. 또 애플이 인도의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다는 소식도 봤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관련한 기사는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2023년 태어난 신생아 3명 중에 1명이 아프리카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젊고 풍부한 인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아프리카가 떠오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이 아프리카에 핀테크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꽤 오래전부터 아프리카 ICT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구해온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국제개발협력학 박사학위를 따셨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책임으로 계십니다. 북저널리즘의 5월 신감, 아프리카 스타트업의 이종현 저자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프리카 관련해서 되게 여기저기서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아프리카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먼 나라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저는 아프리카를 일단 방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접하는 게 미디어일 텐데, 미디어에서 보는 아프리카 이미지는 저는 이제 유니세프나 뭐 내전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프리카, 그것도 아프리카 스타트업에 관한 책을 쓰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정원진 에디터님이 네. 저에게 블로그를 보고 네. 연락을 주셔서 책을 썼는데요. 네. 저는 사실 아프리카 문화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네. 그다음에 공부도 국제개발협력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아프리카의 이제 국제개발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좀 관심을 가지게 네. 되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 업무가 사실 계속 스타트업이라든지 네. ICT 쪽 관련돼서 업무를 하다 보니 이 세 개가 좀 맞물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아프리카, 그다음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네. ICT 스타트업 이렇게 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이게 계속 쭉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네. 관련된 연구도 진행하게 되고 관련된 뭐 정보들도 많이 얻게 돼서 책을 쓸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미국이나 중국도 아프리카를 주목하고 있고 딱 지금이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좋은 시점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들은 좀 많이 없는 것 같고, 맞아요. 특히 뭐 스타트업 네. 관련해가지고는 더 관심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 책을 계기로 좀 많은 분들이 네, 그래도 주목을 네,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사실 아프리카 관련한 아티클을 이제 써야 해서 자료 조사를 하는데 국내에는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자님의 블로그를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이제 아프리카 스타트업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안 어울리는 단어 2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게 제일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탄생한 제목인데요. 아프리카 자체가 이제 멀게 느껴지는데 거기에 스타트업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이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아프리카에도 유니콘이 있나요? 네, 아프리카에 사실 유니콘 스타트업들이 있고요. 네. 한 2023년 지금 기준으로 네. 한 10개, 11개 정도 되는 네. 유니콘 스타트업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아프리카에 본사가 있어야지 아프리카 스타트업이 아니냐라고 네. 얘기는 할 수도 있는데요. 뭐 저희
한국의 유니콘인 쿠팡이라든지 네.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스타트업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 시장을 네. 대상으로 하는 스타트업 기준으로 했었을 때, 네, 한 10개가 넘는 유니콘 스타트업들이 있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 내에서 인력을 채용하기도 하고요. 그죠. 비즈니스 자체가 다 아프리카에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네. 저희는 뭐 사실 국경이 없다고 얘기를 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아프리카 유니콘, 아프리카의 첫 유니콘이라고 들었어요. 주미아. 네. 네, 뭐 아프리카의 아마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데 간단하게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뭐 설명을 다 해주셔서 네. 아프리카의 아마존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뿐만 아니라 뭐 푸드 딜리버리 같은 것들도 네. 주미아에서 하고, 그다음에 주미아 페이 네. 사업들도 하고, 일단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을 다 플랫폼 내에서 진행하는 네. 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조금 신기하게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미국 뉴욕 증시에도 상장이 되어 네.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사실 네. 그 주미아의 성장성을 보고 네. 제가 조금 돈을 넣었어요. 아, 이런 얘기해도 되나요? 넣으셨군요. 아, 괜찮습니다. 좀 넣었는데 좀 수익률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긴 지금은 합니다. 조금, 네. 지금은 상황이 다들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편집을 하면서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이제 구글링을 했어요. 아프리카의 신기한 스타트업. 이러니까 이제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는 약간 다바독이라고 뭐 비대면 진료나 뭐 예약을 돕는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런 회사도 있다고 해요. 2014년에 창업한 이후로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지역에서 8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확보를 했다더라. 이런 기사를 보고 제가 놀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종현 저자가 보기에도 약간 좀 흥미로웠던 스타트업이 있나요? 저는 좀 관심이 생겼던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류 네. 스타트업들이 좀 재밌었고요. 케냐의 뭐 샌디라든지 네. 이런 스타트업들이 좀 재밌었는데, 그 이유가 저희는 너무 우체국이라든지 네. 그런 택배라든지 네. 너무 잘 되어 너무 잘 됐죠. 있잖아요. 바로 다음날 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케냐 같은 경우에는 저희만큼은 아닌 게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한 택배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물류 서비스들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 자체를 오히려 부족한 물류 서비스를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엠코파였던 것 같은데, 거기는 이제 뭐 충전을 미리 해서 쓰는 그 전력을 미리 충전해서 하거나 후불제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엠코파 솔라.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선불제로 진행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한국에서 조금 생각하지 못했던 비즈니스가 아닌가? 그리고 전국제개발협력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 뭐 엄청난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좀 많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스타트업들이 이런 접근성을 강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제인 게 그곳에서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현지에 맞는 문제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써주신 문장에 되게 공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많고 또 다양한 스타트업이 아프리카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단 전 세계적으로 힘들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 지금 이런 상황에 아프리카 스타트업들도 조금 흔들리진 않을지 이것도 궁금해지는데, 아프리카 스타트업 성장세가 혹시 어느 정도인지. 사실 2022년으로 봤었을 때 벤처 투자액이 유일하게 성장한 대륙은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하지만 3분기부터 저희가 좀 많이 다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역시도 3, 4분기를 힘들었던 상황이지만 1, 2분기를 워낙 투자를 많이 받아서 성장을 했고요. 사실 이제 1분기 자료가 나왔잖아요. 2023년. 그때도 전년도 대비는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륙에 비해서는 그래도 수치가 좀 괜찮은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죠. 저는 솔직히 작년에 아프리카는 영향이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워낙 성장세가 있었으니까요. 네. 저는 막 장밋빛 미래만 봤거든요. 근데 네네네.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책에서도 좀 계속 전달드리려고 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네. 무조건 장밋빛은 아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가만히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 필요한 건 냉정한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님도 그 점을 책에서 많이 짚어주고 계시고 대신에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짚어주셨지만 이렇게 늦게 출발한 만큼 제도적으로 이제 미비한 부분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막 디지털 시대잖아요. 이게 인터넷 인프라가 있어야 이 디지털 플랫폼들이 어떻게 사업을 좀 해볼 텐데 이 책의 부제가 제로 베이스에서 디지털 혁신을 만들다입니다. 이렇게 맨 땅에서 시작하는 기업들 연구하면서 많이 보셨죠? 그죠. 근데 그 베이스라는 기준이 좀 되게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오히려 그런 뭐 핀테크가 발달이 되고 난 이후에 네. 뭐 예를 들면 대출이라는 부분을 봤었을 때 오히려 네. 그 돈을 쉽게 빌리고 스타트업한테 돈을 쉽게 빌리고 돈을 더 갚지 않아서 쉽게 갚지 않아서 네. 이슈들이 사실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스타트업들 때문에 네. 이분들이 대출을 할 수 있게끔 된 거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접근성이 더 높아진 게 아닌가라고 그쵸. 좀 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점이 좀 다르지 않나? 저는 어떻게든 접근성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스타트업들을 통해서 그런 격차들이 좀 더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모든 기술이 이제 명과 암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부족한 기반에서 문제를 찾아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진정한 스타트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언급해 주신 것처럼 핀테크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활약이 특히 이제 돋보인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책에서도. 그 부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핀테크가 사실 대부분 작년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많은 투자액을 받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핀테크의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엠페사도 네. 사실 케냐에서 발생한 네. 서비스이고 네. 근데 그 이면에는 사실 그 저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계좌 어카운트 네. 은행의 어카운트들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보다 많아요. 많은 네. 국가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 머니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 상황이고 네. 사실 사용자들이 더 많아질 거고 더 네. 많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트랜잭션도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도 많이 받고 있고 핀테크에 대해서도 더 많이 성장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미디어에 나오는 정보가 적다 보니까 되게 한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책을 편집하면서 또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제 인터넷을 바로 띄고 모바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으로 모바일 친화적인 그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 부분도 저는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아프리카에 대한 연구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제 아프리카 스타트업에 대한 연구를 처음에 했었을 때 네. 보통 이제 답변이나 이런 거를 받을 때 워드로 해서 네. 저희 막 설문조사할 때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뭐 네네네. 구글 서베이 이런 거 네. 하기 전에 그냥 워드로 해서 너의 생각을 좀 답변을 해달라라고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MS 워드. 네. 답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네. 이 회수율이 왜 낮을까를 고민을 해보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보다는 네. 오히려 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구글 쉿이라든지 이런 네. 걸 더 많이 활용을 하고 모바일로 써야 되는 상황들이 많은 네. 상황에서 그거를 쓰는 게 불편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PC보다 이제 모바일이 편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설문할 때는 무조건 우리는 구글 서베이로 하겠다라고 네. 했을 때 훨씬 더 회수율이 좋았고요. 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줌 미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사실 네. 저는 업무할 때는 약간 PC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이건 네. 저희도 뭐 모바일로 많이 하긴 하지만 저희 또 할 때 미팅 할 때도 네. 되게 막 모바일로 되게 진짜 캐주얼하게 네.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모든 거에 대해서
연구할 때도 저는 막 유튜브 영상을 찍어가지고 좀 쉽게 설명해주고 네. 그러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회수 되게 잘 나왔고, 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도가 모바일로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잘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책에도 그 부분 이제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오히려 완전 고도화된 기술보다 조금 적정한 맞아요. 수준을 유지하는 기술이 아프리카에선 통할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보통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 스타트업이 이제 활발할까라는 의문이 있는데, 실제로 보시니까 어땠어요? 사실 저는 연구 자체를 네. 이제 스타트업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스타트업들이 한국이랑 비슷하게 네. 이렇게 대도시에 또 아, 성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모바일 인프라가 좋았던 거는 좀 당연한 네.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가 없었고, 네. 사실 창업하는 데는, 그리고 제 연구 중에서도 저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우리 인프라 스타트업 하기엔 나쁘지 않아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 선입견과 연구 내용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근데 사실 그런 뭐 교외 지역이라든지 네. 이런 데는 모바일이나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분들도 되게 많았고, 네. 어떻게 보면 제 연구 자체가 또 스타트업 쪽이다 네네네. 보니까 대도시 위주여서 네. 뭐 인프라가 나쁘지 않다라고 계속 설명이 되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기술 활용도도 일단은 높으신 분들이겠죠.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죠. 약간 테크 세비라는 단어를 혹시 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무슨 뜻인가요? 이건 제 면접 때 써먹으려고 아껴놨던 단어인데. 테크 세비가 약간 그 기술에 대한 그 빨리빨리 쓰고, 네. 그다음 빨리 수용하고, 이런 단어더라고요. 테크 네. 세비가. 그래서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빨리 배우고, 네. 빨리 쓰고, 약간 이런 단어들을 되게 그 인터뷰를 할 때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젊기 때문에 네. 젊기 때문에 그런 기술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수용도가 높고, 네. 빨리빨리 쓰고 활용도가 더 높은 특징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배우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정말 배우려고 하고, 네. 좀 다른 것 같고, 링크드인도 진짜 잘 활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트워킹도 되게 열심히 한다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은, 저는 같은 회사 사람들 링크드인 친구 추가하기 싫거든요. 네. 그게 좀 부끄럽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약간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들이 되게 좋고 되게 네. 잘 활용을 하고, 실리콘밸리에서도 되게 많이 잘 활용을 하잖아요. 없으면 일이 안 된다고도 얘기하잖아요. 네.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친구들이, 스타트업 친구들이 그런 뭐 링크드인 툴을 잘 활용하고 네트워크를 잘 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연구했던 내용들이 블로그에 이제 있잖아요. 블로그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나요? 사실 블로그를 시작한 거는 제가 수업을 하나 들었었어요. 네. 박사 때였나?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수업을 이제 본인들이 자료조사한 거나 내용을 블로그로 쓰는 그런 네.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일단 거죠. 시작을. 네. 근데 저는 그 블로그라는 그런 플랫폼 자체가 좀 올드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사실 자료를 찾은 거를 보고 또 글로 쓰려고 하니까는 시간이 2~3배로 걸리고, 네. 제가 오히려 또 공부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수업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 제가 이제 목표로 잡았던 게 매주 한 건 이상 네. 아프리카 ICT 스타트업 주제로 쓰겠다라고 네. 해서 글을 썼어요. 그게 뭐 2년이 지금 넘었고, 네. 2년이 막 넘을 쯤에 이제 에디터님이 저한테 연락을 오셨죠. 그래서 이게 그냥 한 게 아니구나. 그니까요. 그래서 막 몸이 안 좋을 때도 막 그 책상을 부여잡으면서, 이게 약간 좀 오버긴 한데 그 일요일 날 밤을 제가 데드로 잡았거든요. 그 일요일 날 밤에 막 쓰고 했었고. 그 구글링 같은 것도 이제 자료 조사도 열심히 하시고, 또 링크드인 통해 가지고 현지 분들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연구를 할 때 조금 특이했던 점이, 코로나 시대에 주로 연구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땐 누구도 가지 못해요. 네, 그렇죠. 거의 다 못 가는 상황에서 누가 더 적극적으로 하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전 링크드인 자체를
신뢰감 있어 보이게 네. 계속 몇 년 동안 세팅을 했고 오, 예를 네. 들면 제가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도 그런 아프리카 쪽에 보도자료를 제 이름으로 나간다거나 네. 그다음에 좀 유명한 사람들과의 커넥션을 계속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 조금 쌓아나가서 인맥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는 아프리카 관련된 스타트업 관계자 중에서는 네. 많은 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오, 네.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링크드인을 활용을 해서 저의 네. 연구자로 참여해 주실 분들을 모집을 했고 오히려 또 소개도 받았고 네, 그래서 좀 비대면 환경에서 비대면으로 아프리카 스타일로 연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모바일 통해 가지고 이제 그죠. 온라인으로요. 네, 업무 시간에도 링크드인도 열심히 하고. 네. 그럼 혹시 코로나 있기 전에 아프리카 국가들 어디 방문해 보셨었나요? 네, 저는 아프리카 중에서 코트디부아르, 아이보리 코스트에 갔었고요. 네. 갔을 때 제일 걱정을 했던 게 좀 남들하고 좀 다른 걱정이었을 것 같아요. 무섭고 이런 게 그 주어가 나랑 아프리카랑 안 맞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름이 어떡하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더운 것도 좋고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거기 출장해서 저희 그 한국의 스타트업을 유치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자리로 제가 출장을 갔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첫날에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를 했고 그때는 뭐 반응이 그냥 뜨끔이지근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첫날 끝나고 나서 리셉션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뭐 술이랑 음주를 하면서 했는데 어디서 되게 많이 들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딩고 소리가 들리고 춤을 막 추는데 배웠던 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통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동양인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전 그런 상황들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술 먹으면서 춤을 췄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그렇게 술 먹고 그 댄스 추시는 분한테 나 한국에서 이 춤 배웠다라고 하니까 누구 아니야라고 하는데 저희 춤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네. 워낙 이제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그게 짧군요. 네, 그래서 세상이 너무 좁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열심히 춤을 췄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다른 분들 좀 들으러 다녔는데 사람들이 자꾸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 춤춘 사람. 그래서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왜 나한테 인사를 하지? 어제는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왜 그러지? 생각해보니까 다 춤 때문에 그랬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문화를 배우려는 적극성이 좀 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 저한테 인사를 해줬던 친구가 나중에 제 연구할 때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기사 같은 것도 되게 유력한 그런 데서도 퍼블리싱을 하게끔 도와주고 그다음에 자기 연구 대상자로도 되게 참여해주면서 되게 현실적인 얘기들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진짜 되게 그 춤을 잘 췄구나. 그러니까요. 춤을 잘 배웠구나. 네, 춤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오랫동안 이어오신 그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느끼게 된 지역은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최근에 이제 이집트로 여행을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다녀온 이유가 첫 번째는 물론 저의 휴양을 위해서 간 이유도 있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제가 여행을 다닐 때 좀 좋아하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업무랑 비슷한 것들을 좀 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아시아 여행을 했을 때도 치앙마이나 이런 데 갔을 때도 하루 정도는 빼서 스타트업 관련된 데를 찾아가고 그다음에 뭐 에스토니아나 이런 데서도 그런 식으로 좀 여행을 다니는데 이번에 이집트에서도 한번 그런 시설들을 보고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직접.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잘 활용하는 링크드인에 이렇게 한국에서 가는데 좀 만나달라라고 했는데 그때가 완전 연말에 크리스마스 시즌이어서 그 이유도 있었겠고 그래서 결국 그냥 찾아갔죠. 그냥 찾아갔는데 되게 좀 안 열어줄 것 같은데 그냥 들어오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막 오지랖 넓게 다 소개를 시켜주고 뭐 여기도 가보라 그러고 저기도 가보라 그러고 그래서 걔네 사무실 가가지고도 같이 또 얘기하고 사진 찍고 그래서 그날 크리스마스 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네, 재밌었던 건데 그런 분위기 자체가 모르겠어요. 제가 환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스타트업이라는 그 키워드 가지고 네. pay forward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나누고 쉐어하고 이러는 것들, 그런 열정들 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집트 여행에서 두 곳을 방문하셨죠. 카이로 스타트업 하우스랑 콘솔레아였는데 그 두 코워킹 스페이스도 되게 다른 분위기였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는 약간 민간 섹터란 민간에서 운영하는 느낌이라면 하나는 이제 공공에서 운영하는 느낌이었고요. 스타트업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GIZ이나 이런 독일의 원조기관에서 좀 서폿을 받는 그런 공공성이 강한 장소였고요. 팬시하기보다는 코지한 느낌. 되게 아늑한 스타일이군요. 네, 너무 영어로 썼네요. 그래서 약간 그런 가족 같은 느낌. 이라면 이제 콘솔레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프랑스 영사관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여기 진짜 한국의 웬만한 시설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 인터넷도 진짜 빠르고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도 신식이고 각 층마다 2개씩 나눠져 있고 막 발코니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근데 이런 행사나 이런 것들도 VC라든지 이런 네트워킹이나 이런 행사들이 조금 더 많았던 그래서 좀 성격 자체가 좀 달랐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솔레아는 되게 입구부터 조금 차단된 느낌이 있었는데 막 한국에서 와서 막 이것도 보고 싶고 막 그러니까 또 열어주시고 다른 지나가던 분들이 막 도와준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스타트업 창업자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재밌다. 근데 만약에 저도 만약 한국에서 그런 시설이 있는데 다른 분들이 와서 그러면은 저는 열어줄 것 같거든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눈빛에서 막 열정이 보이고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무시해요? 그 스타트업이라는 그 키워드로 좀 뭔가 이런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느끼셨군요. 콘솔레아 외관을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그것도 종이책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집트라고 하면은 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를 주도하는 빅4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나머지 3국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나이지리아랑 케냐랑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에 있는 현지에 있는 스타트업 생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좀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뭐 사실 한국도 그렇잖아요. 그런 서울의 스타트업 느낌과 부산의 스타트업의 느낌은 또 다르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컨텐츠들이 더 활발하고 판교도 강남이랑 또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국가 지금 뭐 최근 주제는 아프리카 스타트업이지만 사실 나이지리아와 케냐와 남아공이 너무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나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좀 공격적인 성향이 오히려 되게 질문을 하고 인터뷰를 할 때도 오히려 되게 직설적이고 그러니까 정부 얘기를 하면 막 눈에 막 불을 켜고 그런 느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스타트업 문화 같은 경우에도 또 되게 공격적으로 그럼 투자자들도 더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러는 경향들이 좀 비교를 하자면 좀 있는 것 같고. 그 케냐는 어떤가요? 케냐는 사실은 제가 개발협력 쪽을 공부를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국제기구나 이런 쪽도 본사들이 되게 많고 임팩트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많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들도 좀 많고 성향들은 막 되게 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좀 차분한 느낌이었지 않나. 그 세 나라를 비교를 했었을 때. 근데 사람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그랬던 것 같고 직설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영어도 좀 알아듣기 쉬웠고. 여기서 이제 그 앞서 언급해 주셨던 엠페사가 케냐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이것도 그 영국의 국제개발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국제기구가 많이 모여 있다. 그래서 조금 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은 또 이제 남은 나라 하나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네. 어떤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막 약간 좀 깐깐하고 약간 영국 네. 사람 같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런 느낌도 있지만 저는 이 두 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그런 산학에 대한 강점들을 네.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기술 베이스의 스타트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고도화된 느낌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사실 좀 아프리카 스타트업들이 좀 특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런 한국도 맨 처음에 스타트업 생태계가 열렸을 때랑 비슷하게 해외에서 공부를 하거나 네. 그런 유학생들이나 외국인들이 창업을 해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좀 일어나는 경향들이 좀 강하거든요. 네. 실제로 투자받는 비율들도 유학생들이나 외국인들이 더 많은 상황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좀 특이하게 자국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북아프리카 이집트도 약간 그런 성향들이 좀 강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되게 재밌는 포인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빅4 국가들도 되게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되게 크게 생각이 바뀌었던 게 그냥 아프리카 대륙이라고 제가 칭했던 것들이 거기에도 이제 54개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개별적으로 그 특징을 궁금해하게 되었다. 이 점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 켄야나 나이지리아, 남아공 현지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을 인터뷰한 내용도 책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프닝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프리카가 매력적인 시장인 이유 중 하나가 젊고 풍부한 인구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꼭 기억에 남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좀 인상 깊게 드는 분이 딱 생각이 나는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분뚜라는 친구인데 예, 아프리카 썸밋일 거예요. 아마 그 행사를 이제 주최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하는 일도 조금 비슷하기도 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인터뷰하는 시간이 되게 촉박한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자꾸 물어보니까 답은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공항을 가야 되는데 공항 가는 도중에 이제 그런 택시를 타면서 인터뷰를 막 해주면서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자기는 걸렸나 봐요, 마음이. 그래서 그 이제 추가적인 시간을 다시 또 할애를 해서 또 인터뷰를 자기가 이제 비행기 타고 나서 또 인터뷰를 또 했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런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남아공 스타트업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막 더 홍보해주고 약간 그래서 좀 더 인상이 깊었고요. 근데 그 친구도 항상 자기가 이제 남아공 스타트업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지를 고민을 하고 그런 건설적인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었어서 그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프리카 출신으로 이제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이잖아요. 얼마 전에 방한해가지고 어제 만났어요. 만나셨어요? 네, 어디서 혹시? 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냥 강연 같은? 그래서 갔죠. 꼭 가야 된다라고 해서 갔죠. 가서 이제 강연도 듣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또 사진 찍어주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동의는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셀카로 남겼죠. 용기 있게. 너무 신나는 하루였습니다. 응고지 WTO 사무총장을 이제 직접 보신 건데 직접 보시니까 인상은 혹시 어떠셨어요? 이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조심하게 얘기를 하시는 경향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업무 외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되게 좀 스트릭트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말투 자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같은 것들도요. 그죠. 나이지리아 영어의 그 특유의 그 좀 세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멋있었다? 오히려 더 그런 느낌이었죠. 제가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시원시원하고 쿨해 보였다. 근데 당시에 그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이 같이 후보에 올랐었잖아요. 그때 당시 어떻게 지켜보셨었어요? 아프리카를 연구하시는 분으로서 되게 다른 시각으로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애국심과 애아심이 약간 충돌하는 느낌이었는데 저는 한편으로 조금 아쉬웠던 점을 좀 얘기를 하면은 그 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를 그냥 아프리카
흑인, 네. 여성 네. 이런 세 개의 키워드로 너무 강조를 하는 한국의 언론들이 조금 한편으로는 되게 아쉬웠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인물만 보았을 때 뭐 세계은행에서 25년 동안 근무를 했고 네. 부총수까지 오른 인물이고 네. 나이지리아에서는 또 장관을 여러 해나 네. 뭐 여러 그 재무부랑 이런 데도 했던 분명히 역량이 있는 부분인데 그 역량보다는 그 프레임에 씌우는 것들이 좀 되게 한편으로는 좀 아쉬웠고요. 네. 왠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 있었고 네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좀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네네네. 하는 것들이 좀 재밌기는 했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입체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가 이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할 텐데 아프리카 출신 이제 인물들도 많아지고요. 해결해야 할 포인트가 이제 아직 많다는 점이 스타트업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고 리스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리스크로 작용을 했을 때 국제기구에 투자가 많다는 점이 위험을 조금 보완해 준다고 설명해 주신 부분도 저는 인상 깊었어요.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케냐에서도 그렇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그런 투자를 봤었을 때 민간 투자들도 사실 많지만 임팩트 투자 부분들이 좀 많은 게 특히 뭐 케냐라든지 뭐 나이지리아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보고 있고 국제기구에서도 지금 창업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엄청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뭐 유엔에서도 하고 있고 아프리카 개발은행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이제 스타트업들을 더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의 투자들은 더 많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창업 프로그램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현지에서.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어떻게 보면 좀 나이브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법과 정책이 함께 따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일부에서는 아프리카는 어떻게든 거버넌스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안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엄청 큰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을 때 한국도 똑같거든요.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지금 못 따라가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공진이라는 단어를 쓰던데 같이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아무리 거버넌스가 약할지언정 어떻게든 개선해야 되는 포인트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거기서 이제 열정적인 그 아프리카 스타트업 현지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만났으니까 또 그게 스타트업이 해결을 잘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막 욕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뭘 하면 한순간에 갑자기 뭐 그런 정책이 바뀌어버리면 실업자가 되는 상황들도 있고 확실히 그런 법에 대해서 보호가 되지 않는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뭐 스타트업 액트라고 해서 스타트업 법들이 지금 계속 어떻게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완벽하게는 하진 않겠지만 이런 변화들이 조금 모인다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고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보고 싶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조금 더 입체적인 시각으로 아프리카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독자들한테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어떤 독자라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아프리카에도 창업 생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분들. 두 번째로는 아프리카 창업 생태계가 무조건 긍정적이진 않다라는 그 두 가지 부류의 독자들에게 저의 책을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근데 뭐 첫 번째 부류는 아프리카에도 인터넷이 돼? 뭐 아프리카에 스타트업 있어? 이런 분들이 봤었을 때 아프리카도 있네?
라는 것들, 네. 아프리카에도 창업 생태계가 있고 투자액이 계속 확대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다른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아프리카 창업 생태계가 무조건 긍정적일 거야, 아름다울 네. 거야, 모든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할 거야 네.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보면서 이런 회복 탄력성이 네. 부족하다, 어떻게 보면 이런 리스크들은 항상 존재한다, 네. 그리고 더 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균형적인 내용을 보면 좋지 않을까. 결국엔 모든 독자들이 이 책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들리는데요. 제발 봐줬으면 좋겠다. 아프리카 스타트업 제로 베이스에서 디지털 혁신을 만들다. 약간 제로 베이스, 맨 땅에 헤딩해서 거기서 무언가 대단한 걸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사실 모든 사람이 꿈꾸는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해요. 책을 보니까 미국이나 중국, 프랑스, 일본, 아프리카로 안 가는 나라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구글부터 Y 콤비네이터까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이 나와서 저도 아프리카 대륙을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에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하게 될 아프리카에서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이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북저널리즘의 92번째 책 아프리카 스타트업의 이종현 저자와 함께했습니다. 저자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스타트업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프리카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54개 국가고 지역마다도 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다 다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하나로 정의를 하려고 그러고 하나로 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게 창업 생태계고 스타트업 생태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프리카 생태계는 어때?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는 어때? 라고 물어주면 저는 좀 더, 그리고 그런 문화들이나 이런 차이점들에 대해서 더 54개의 국가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스타트업은 맨 땅에서 시작한다. 혁신이라는 단어와 거리감이 느껴지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어떠한 스타트업이 어떠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진정한 스타트업 정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책은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다. 어쩌면 모험을 떠나는 모두를 위한 지침서다. 북저널리즘 5월 신간 아프리카 스타트업의 이종현 저자와 함께한 스페셜 북토크 잘 들어주셨나요? 방금 읽어드린 부분은 프롤로그의 한 문단인데요. 이번 책을 편집하면서 저도 아프리카 대륙으로 모험을 떠난 것 같았습니다. 아프리카 스타트업은 지금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북저널리즘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주 오프라인 서점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서가에서 아프리카 스타트업을 한번 펼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뜻밖의 선물 같은 연휴, 오늘 북토크가 뜻밖의 모험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